어느 날 아침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당신은 이제 미국인이 아닙니다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여기서 태어났어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도 소용없다면요? 2025년 미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한인들을 무차별 구금하기 시작합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아들이 끌려가고 12살 딸까지 학교에서 조사받는 상황. 엄마, 나 한국 사람이라서 쫓겨나는 거야? 딸의 한마디에 42살 싱글맘 변호사가 폭발합니다. 정부의 검은 차가 집까지 찾아와 협박하고 딸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위협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한인 1000명이 구금된 상황. 혼자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한 한 여성. 8개월간의 치열한 법정 투쟁 끝에 그녀가 만들어낸 기적. 오늘은 미국 동부에서 살아가는 한인 변호사 김서연 씨의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미국 동부 뉴저지에 사는 김서연입니다. 42살의 변호사죠. 12살 딸 민지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7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세대였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나신 분이었죠. 당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피해 이곳으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서연아, 너는 미국 시민이지만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이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죠. TV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이민으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또 정치적 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라도 의심이 가면 즉시 조사하고 구금할 것이라는 말이었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죠.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변호사님, 우리 남편이 출근하다가 이민국에 끌려갔어요. 시민권자인데 왜 이러는 거죠?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니 경찰차들이 한인 상점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웠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사무실 직원들도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국계 미국인이었으니까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대응합시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80년대 초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경찰에게 불심 검문을 당하던 날이었죠. 서툰 영어 때문에 의심받으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저를 무릎에 앉히고 말씀하셨죠. 서연아, 이 나라에서 살려면 법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가 된 거였습니다.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한인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는 연락이었죠. 저는 서류를 챙기며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늦을 것 같으니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걸로 먹으라고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악몽이 제 딸에게까지 미칠 줄은요. 밖으로 나가니 거리는 이미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불안한 표정으로 속삭이고 있었죠.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냐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요. 한인회관에 도착하니 이미 10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인부터 청년까지 모두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이었죠. 회장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 변호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당황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헌법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죠. 싸워서 뭐합니까? 정부가 마음먹으면 우린 끝이에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아버지가 지켜온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할 순 없었으니까요. 첫 의뢰인은 65세의 한인 목사님이었습니다. 박정호 목사님은 미국에서 40년간 살며 교회를 운영해온 분이었죠.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지역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서 단속반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유는 황당했죠. 출생 기록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기록과 미국 시민권 취득 날짜가 맞지 않는다는 거였죠. 구치소에서 박 목사님을 만났을 때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철창 너머에서 저를 보시는 모습이 꼭 제 아버지 같았거든요. 목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 변호사님, 저는 이 나라에 충성했습니다. 제 아들도 미군에 입대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저는 목사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나가시게 하겠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정부 측 변호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백인 남성이었죠. 그의 눈빛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판사님, 박정호 씨는 합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미국 시민입니다. 영장 없이 구금하는 것은 헌법 제5조 수정안 위반입니다. 정부 변호사가 비웃듯 말했죠.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는 정부의 재량권이 우선됩니다. 판사님도
부모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죠. 정부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구금을 유지합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박 목사님의 부인이 울음을 터뜨렸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법이 아니라 폭력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정부 변호사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김 변호사, 이건 시작일 뿐이야. 너희들은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판례를 뒤졌습니다. 어딘가에 빈틈이 있을 거라고 믿었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찾았습니다. 1942년 코레마츠 대 미국 판례였죠.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을 합헌으로 판결했던 악명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대법원이 그 판결을 사실상 폐기했죠.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다짐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요. 다음 날 아침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괜찮아, 일이 좀 많아서 그래.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하는 일 자랑스러워요. 우리 반 친구들도 다 알아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죠. 민지를 학교에 보내고 다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항소심이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법원 앞에는 이미 많은 한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켓을 들고 있었죠. 우리도 미국 시민이다. 정의를 돌려달라. 그 목소리들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박 목사님이 수갑을 찬 채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서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미 충분히 해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꼭 이기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분위기는 날로 험악해졌습니다. 상점들은 일찍 문을 닫았고 거리엔 불안한 침묵이 흘렀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노인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울부짖고 계신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오윤정 할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계셨죠. 할머니의 아들이 구금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인 아들이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내 보이셨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청년의 모습이었죠. 우리 아들이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할머니의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드님을 꼭 모셔오겠습니다. 시청으로 가서 집회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말했죠. 비상사태 기간에는 집회가 금지됩니다. 불법 시위를 하면 전원 체포될 겁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공무원이 비웃었죠. 김 변호사, 당신들에게 지금 헌법은 없어요. 그 말에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한인회로 돌아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가야 합니다. 법정에서의 싸움과 거리에서의 저항이죠.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불법 시위를 하자는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죠. 부당한 법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불법입니다. 그때 젊은 청년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제 부모님도 이민자셨으니까요. 그날 밤 제 아파트 현관문에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살아라, 배신자. 민지가 먼저 발견했죠. 엄마, 이게 뭐예요? 무서워하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이 두려웠죠. 민지를 재운 후 거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낮고 무거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김 변호사, 당신이 계속 이러면 딸이 위험할 수도 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감히 제 딸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상대는 낮게 웃었습니다. 누가 누굴 가만두지 않는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바로 민지 방으로 달려갔죠. 딸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 수백 명이 동시에 구금되었다는 거였죠. 이제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탄압이었죠. 전국의 한인 변호사들이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화상회의를 통해 대응 전략을 논의했죠. 시카고의 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현대판 인종청소입니다. 우리가 막아야 해요. 한인타운에서 자발적인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허가 없는 집회였지만 사람들은 거리로 나왔죠. 우리도 미국인이다. 우리도 인간이다. 구호가 거리를 울렸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죠. 그때 오윤정 할머니가 맨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내 아들을 돌려줘. 그 절규에 경찰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 섰죠. 그리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요구합니다. 어느 날 저녁 귀갓길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는 순간 검은 SUV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죠. 창문이 내려가더니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죠. 누구십니까?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조언 하나 하죠. 조용히 사는 게 좋을 겁니다. 특히 딸을 생각한다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감히 제 딸을 협박하는 겁니까? 남자는 담담하게 말했죠.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민지라고 했나요? 12살이면 한창 예민한 나이죠. 학교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이러는 겁니까? 우린 미국 시민이에요. 남자가 다시 웃었습니다. 시민이라는 게 뭘까요, 김 변호사? 종이 한 장일 뿐이죠. 차가 떠난 후에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들이 민지의 이름과 나이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지가 숙제를 하고 있었죠. 엄마 왜 그렇게 늦었어요? 배고파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지 방문을 수없이 확인했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봐서요. 새벽 4시쯤 되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인회 회장님이었죠. 서연 변호사님 큰일 났습니다. 박 목사님이 쓰러지셨대요.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박 목사님의 부인을 만났습니다. 부인은 울면서 말씀하셨죠.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셨나 봐요. 매일 같이 악몽을 꾸신다고 하셨거든요. 유리창 너머로 박 목사님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신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죠. 이 모든 게 제 책임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더 잘 변호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서연 변호사님. 돌아보니 오윤정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죠.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저는 무서워요. 제 딸한테까지 해를 가하려고 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싸워야 하는 거예요. 물러서면 그들이 이기는 겁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문자가 왔습니다. 민지 학교에서 보낸 거였죠. 민지 학생을 이민국 조사관이 면담하고자 합니다. 부모님께서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결국 민지에게 손을 뻗친 거였죠. 저는 차를 돌려 학교로 향했습니다. 엑셀을 밟는 발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학교에 도착하니 교장실 앞에 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를 보자마자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죠. 엄마, 나 뭘 잘못했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는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무 잘못 없어. 엄마가 해결할게. 교장실 문이 열리고 조사관이 나왔습니다. 김서연 변호사시군요. 따님과 잠깐 얘기 좀 나누려고 했을 뿐입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죠. 미성년자를 부모 동의 없이 조사하는 건 불법입니다. 당장 물러나세요. 학교에서 돌아온 민지는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겠다고 했죠. 문 밖에서 민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한국 사람이라서 이런 거야. 왜 나는 여기서 태어났는데도 미국인이 아닌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넌 미국인이야. 그리고 한국인이기도 해.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민지가 문을 열고 나왔죠. 빨갛게 부은 눈으로 절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저는 민지를 안고 거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사진첩을 꺼냈죠. 외할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민지야, 이분이 내 외할아버지야. 70년대에 미국에 오셔서 세탁소를 하셨어. 매일 16시간씩 일하셨지. 왜 그렇게 열심히 사셨을까?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야. 너와 엄마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이야. 그분의 희생을 잊으면 안 돼. 그날 밤 이민국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민지의 출생 증명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였죠. 병원 기록에 출생지가 미국 외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단순한 서류 오류였지만 그들은 이걸 빌미로 민지의 시민권을 의심하고 있었죠. 저는 밤새 병원 기록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담당 의사의 진술서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가 수업 중에 교실을 뛰쳐나갔다는 거였죠. 급히 학교로 가니 민지는 보건실에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민지를 놀렸나 봐요. 너희 가족 다 추방될 거라고요.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죠. 엄마, 우리 정말 쫓겨나는 거야. 나 여기서 태어났는데 왜 나가야 해? 저는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엄마가 약속해. 한인회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아이들까지 표적이 되고 있었죠. 한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검문을 받았어요. 10살짜리를요. 이게 미국입니까? 또 다른 아버지가 주먹을 쥐며 말했죠.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행동해야 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법정 밖에서도 싸워야 합니다. 그 주 금요일 대규모 시위를 계획했습니다. 비록 허가받지 못한 집회였지만
더는 기다릴 수 없었죠.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한인뿐 아니라 다른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도 연대 의사를 밝혔죠. 중국계 변호사 왕 씨가 전화했습니다. 우리도 함께하겠습니다. 이건 한인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인도계 의사 파텔 씨도 연락했죠. 의료진도 동참하겠습니다. 시위 전날 밤 민지가 제게 왔습니다. 엄마 나도 내일 같이 가면 안 돼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지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결심했죠. 그래 함께 가자. 내 권리를 위해 싸우는 거야.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하지만 용기 낼게요. 외할아버지도 그러셨을 테니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우리 할아버지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새벽에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민지도 일찍 일어나 있었죠. 엄마 오늘 우리가 이기는 거죠. 저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야. 옳은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침묵하면 누가 우리를 대변하겠니?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나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이 될게요. 시위 당일 아침 시청 앞 광장에는 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한인뿐 아니라 중국계, 일본계, 인도계, 라티노까지 다양한 얼굴들이었죠. 우리는 하나의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도 미국인이다. 헌법을 지켜라. 민지도 제 옆에서 작은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거였죠. 나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확성기로 해산하라고 명령했죠.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윤정 할머니가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제 아들은 베트남에서 이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이게 정의입니까? 군중 속에서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광장을 가득 메웠죠. 갑자기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압 장비를 갖춘 경찰들이 다가왔죠.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민지가 제 손을 놓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지 안 돼. 하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죠. 경찰 앞에 선 민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12살이에요. 여기서 태어났어요. 왜 저를 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 경찰관이 민지를 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망설임이 보였죠. 그 순간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서연 변호사님. 돌아보니 한 기자였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범죄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요구할 뿐입니다. 그날 저녁 제 인터뷰가 전국 뉴스에 나갔습니다. 시민권보호위원회를 결성하자는 제안도 함께 보도되었죠. 하루 만에 연설 영상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김 변호사가 전화했죠. 우리도 위원회에 참여하겠습니다. 시카고, 뉴욕,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이건 전국적인 운동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 또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김 변호사 당신이 너무 나대는군. 내일 아침 신문을 보게 될 거야.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 신문이 놓여 있었죠. 일면에 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서연 변호사 과거 불법 정치자금 연루 의혹. 완전히 조작된 기사였죠. 사무실로 출근하니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정 비서가 다가왔죠.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거짓입니다. 그들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인회 회장님이었죠. 서연 변호사님, 박 목사님이 의식을 회복하셨대요.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박 목사님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서연 변호사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두 말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사님, 건강이 먼저입니다. 목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죠.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저도 싸우고 싶습니다. 드디어 연방법원에서 집단소송 최종 심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원 앞에는 수천 명이 모여 있었죠. 전국에서 온 이민자들이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방청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검사 3명이 나왔고 우리 쪽에서는 저를 포함해 5명의 변호사가 참석했죠. 박 목사님도 휠체어를 타고 증인석에 앉으셨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저는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재판장님, 여기 구금된 873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이들 중 98%가 합법적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입니다. 정부는 비상사태를 빌미로 헌법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검사가 반박했죠. 국가 안보가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합니다. 비상사태는 합법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박 목사님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저는 40년간 이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세금도 성실히 냈고 지역사회에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재판장님, 이게 정의입니까? 재판장이 안경을 벗고 목사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변화가 보였죠. 제가 최후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1942년 이 나라는 일본계 미국인들을 강제 수용했습니다. 역사는 그것이 얼마나 큰 과오였는지 증명했죠. 지금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위기의 순간에도 지켜져야 합니다. 아니, 위기의 순간이기에 더욱 지켜져야 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과 배석 판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1시간의 휴정 후 재판장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판결문이 들려 있었죠.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정부의 무기한 구금 정책은 헌법 제5조 수정안과 제14조 수정안에 위배됩니다. 즉시 모든 구금자를 석방하라. 법정안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울었죠. 박 목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연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법원을 나오니 민지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긴 거야. 저는 민지를 들어올렸죠. 그래, 우리가 이겼어. 아니, 정의가 이긴 거야.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죠. 이 판결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을 때 올 것입니다. 그날 저녁 한인회관에서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오윤정 할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죠. 서연 변호사님 덕분에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우시면서도 웃고 계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죠. 할머니가 용기를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대통령이 비상사태 해제를 발표했대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드디어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난 거야. 저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이번 일은 끝났지만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거야. 불의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니까.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요. 저는 민지를 안았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외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강한 사람들이니까. 판결 이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한인타운은 다시 활기를 찾았죠. 상점들은 늦게까지 문을 열었고 거리엔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가 있었죠. 법률사무소 간판 옆에 새로운 문구를 붙였습니다. 정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얻는 것이다.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문구였죠. 어느 날 오후 박 목사님이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건강을 많이 회복하신 모습이었죠. 서연 변호사님, 이걸 드리려고 왔습니다. 작은 액자였습니다. 거기엔 시편 9절이 적혀 있었죠.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라.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여준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민자 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했어요. 저는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민지의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죠. 김 변호사님, 우리 학교에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강연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강연날 민지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죠. 엄마를 보는 눈빛이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어디서 왔든 무슨 언어를 쓰든 말이죠. 시민권보호위원회는 이제 전국 조직이 되었습니다. 매주 화상회의를 통해 각 지역 상황을 공유했죠. 시카고의 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선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김 변호사도 덧붙였죠. 이제 정부도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경계를 늦추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언제든 다시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요. 오윤정 할머니는 이제 시민운동가가 되셨습니다. 매주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시하겠다면서요. 어느 날 할머니를 찾아갔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서연 변호사님, 제 아들이 그래요. 엄마가 영웅이 되셨다고.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죠. 할머니야말로 진짜 영웅이세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의 추수감사절 저희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 목사님, 가족 오윤정 할머니 그리고 함께 싸웠던 동료들이었죠. 민지가 직접 만든 떡볶이를 자랑스럽게 내놓았습니다. 한국 음식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죠. 모두가 웃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각자 감사한 일을 나누었죠. 박 목사님이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이 땅에서 정의를 위해 싸운 모든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 후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보였죠. 민지가
아버지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변화를 만든 거 맞아요. 저는 민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래, 작은 변화지만 시작이야. 너희 세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야. 민지가 말했죠. 외할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1년 후 연방대법원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났습니다. 이민자의 헌법적 권리를 명확히 한 판결이었죠. 우리의 소송이 중요한 선례가 된 것입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해냈어요. 아버지가 꿈꾸던 세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요. 묘비에 새겨진 글귀가 눈에 들어왔죠. 여기 미국을 사랑한 한국인이 잠들다. 저는 그 옆에 꽃을 놓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한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이기도 하죠. 아버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용기가, 누군가의 눈물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었죠. 김서연 변호사가 지켜낸 건 단순한 법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존엄이었고 아이들의 미래였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선 제2, 제3의 김서연이 불의와 맞서고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관심과 연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남겼다면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봐 주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침묵할 때 불의가 승리한다는 것을.